첫째, 아파트는 중요한 건 현관입니다. 현관은 이 코아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계단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현관 부분이 이 아파트에서 대피가 이 계단실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절대 엘리베이터로는 대피가 하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로 계단실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관문이겠죠. 그래서 좀 확대해서 그리면 현관문은 밖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있는데 나가는데 문을 안쪽으로 열게 되면 대피하는데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밖으로 밀면서 나가는 구조로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밖으로 열리는 구조, 그 이유는 대피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 자체는 철제문, 방화상 철제문, 그래서 방화문이라고 하죠. 방화 성능을 지닌 문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효폭은 최소 80, 이 폭이 문 사이즈가 85cm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아파트는 다 1m 정도의 크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천정 높이는 계획상으로는 2.4m 이상이 맞고요. 그 다음에 최상층은 방설을 위해서 일반층보다 10에서 20cm 더 높게 한다. 아파트가 단면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벽체가 있고 바닥 슬라브가 있고 천정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이제 창이 이렇게 있고 천정이라고 하죠. 요 천정 속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전등이라든지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요 바닥에서부터 요 천정까지 높이, 이걸 천정고라고 합니다. 이게 2.4m 정도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최소. 근데 우리나라는 최소가 지금 2.3입니다. 2.3으로 대부분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우물정자 이렇게 파서 좀 더 높게 만들죠. 네, 계획상으로는 2.4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약 2.3m 정도 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최상층 부분은 이 같은 높이라도 최상층은 이 햇빛, 눈이라든지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단열의 성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윗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층고 자체는 높아집니다. 천정고 자체는 같은데 층고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엌에 면하여 베란다를 설치를 한다. 왜냐하면 부엌이 있으면 그 베란다를 만들어서 베란다에서 각종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연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엌이 외기와 면에 있는 베란다가 있어서 외기에 면해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로 또 그 가스관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쓰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엌에는 가스, 그 다음에 보일러죠. 그래서 보일러와 주방을 보통 같이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스 입상관이 올라와서 올라오면 여기는 보일러, 여기는 가스레인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기와 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엌이. 그 다음 계단은 법규상 단 높이는 22야, 단 너비는 24cm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계단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단 높이는 이거겠죠. 요게 20cm 이하. 단 너비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최소 24cm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도 같은 경우는 보행거리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면 50m, 비내화 구조면 30m입니다. 그러니까 내화 구조라 하면 콘크리트라든지 조적이라든지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50m의 피난거리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런 구조가 아닌 나무라든지 쉽게 불에 약한 재질의 구조가 되면 그건 30m 이하로 보행거리를 짧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도 폭은 중복도인 경우에는 1.5, 편복도는 1.2 이상입니다. 이건 유효폭입니다. 유효폭. 중심의 폭이 아니고요. 유효폭거리입니다. 아까 중복도형이 있었고 편복도형이 있었죠. 그럴 경우에 복도의 폭은 1.5, 1.2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의 평면, 형태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표현이 59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은 전용 면적이 50,
9제곱미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용 면적이 더해집니다. 이 공용 면적은 계단실이라든지 복도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한 게 공급 면적입니다. 그래서 전용이 59제곱미터고 공용 면적이 26제곱미터고 합이 8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타입은 보통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59형, 그래서 59형 중에 A타입, B타입, C타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 합한 게 공급 면적. 이 공급 면적을 평으로 나누게 되면 평이 3.3제곱미터입니다. 정확히는 3.3058인데 보통 그냥 3.3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24평 정도의 평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평 아파트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 공급 면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이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 그림은 아이소메트리라고 하고 이건 평면도라고 하죠. 그래서 평면도는 어떤 각실의 형태를 정확하게 볼 때 유용한 거고요. 이 아이소메트릭을 하는 이유는 평면상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벽면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가구라든지 싱크의 상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립되는 그런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소메트릭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소메트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평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소메트릭은 아무래도 평면보다는 이 각 실들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해독하기는. 하지만 이런 동선을 본다든지 가구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보통 아이소메트릭 플러스 평면 이렇게 아파트 분양할 때 브로셔로 많이 나옵니다.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코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붙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옆으로 이런 식으로 또 한 세대, 이거와 동일한 미러가 된 세대가 붙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 네 가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 평형 같은 경우 소형 평형인데 포베이의 구조다. 그 다음에 디귿자형 주방 및 수납 공간 강화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포베이 구조. 포베이 구조라 하면 이 남쪽 방향으로